제 마음의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해로 이어지고,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방어도 좀 하고 자기도 좀 쑤시고 이러면은 자기가 상처가 좀 덜 나요.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를 전환을 하고 그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역치가 낮은 사람들은 똑같이 말을 들어도 쉽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많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시간도 남들보다 길어요. 뭔가 다시 일어설 힘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이 아닌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처받았을 때도 "네가 잘못했네." 이런 말 듣거나 이러면 정말 거기서 더 터지잖아요. "야야야." 뭐 이런 것도 되게 듣기 싫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싫은데 너무 당연한 듯이 저 뭐 이렇게 턱을 만지고. 사실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이 상식이 안 통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그게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나타났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웃으면서 시작은 했지만 남겨주신 댓글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제가 딥할 수 있는 주제긴 한데 한번 제가 잘 풀어나가면서 얘기를 또 해볼게요.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저만의 또 노하우나 방법이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이 주제 자체가 음, 참 다뤄볼 만한 주제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는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하니?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삭혔다라는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럴수록 더 잘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한 고단수죠. 저 같은 경우도 삭혔다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삭히지 않을 것 같은 성격이긴 한데 저도 은근히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곧잘 삭혀요. 그래서 잘 삭히는 편이고, 근데 삭히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또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재적소,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이왕이면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하려고 많이 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정당한 사례에서는 제가 주장을 정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네일을 제가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일을 받았어요. 근데 네일을 받으러 갔는데 저를 한 20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예약을 하고 갔었거든요. 그러면 예약한 시간부터 사실은 제 시간이 맞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로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냐면, 정말 늦을 것 같으면 지금 내가 경제 상황이 안 돼도 먼 거리라도 택시를 타는 편이거든요. 약속 시간을 내가 진짜 어길 것 같고 못 지킬 것 같으면 내가 다른 지출을 아껴서라도 그렇게 시간을 맞춰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케이스고, 요즘에도 아직도 그러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항상 시간을 맞춰서 도착하려고 많이 애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내가 약속한 시간에는 시간이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뒤에 약속이 있는데 그 시간이 딜레이 되면 뒤에 시간들도 다 딜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여유를 가지고서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없는 상황이 있는데, 없는 상황에서는 그 앞에서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게 너무나도 그 하루 스케줄에 있어서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약속을 쉽게 어기는 스타일들을 제가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남의 시간이 귀한 줄 모르면 자기 시간도 결국 귀하다고 생각 안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자라서.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도 네일을 받으러 갔는데 20분을 기다리게 해서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남들은 그냥 기다리거나 막 자기 혼자 막 초조해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아예 그냥 바로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깜짝 놀라 가지고 "아 잠깐만요. 끝나가요." 이러면서 그때부터 손놀림이 막 빨라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저의 시간에 상처를 준다거나 저의 플랜에 상처를 준다거나 그러면서 내 일이 잘 못 돌아가게끔 침해하는 이런 것들이 큰 상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더 큰 상처예요, 어떻게 보면은. 침해받았다라는 것도 상처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큰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상처받았다라는 게 단순한 마음의 상처가 있고 정말 회복 불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의 손해까지 오는 또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잘
분별을 해서 그게 마음의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해로 이어지고, 그게 뭐 물질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 플랜에도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서 이후에 뭔가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쫓기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충분한 상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삭히는 것도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테마에 따라서 삭힐 수 있는 게 있고, 삭히면 안 되는 게 있고, 또 못 삭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많이 삭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 나이 때는 좀 많이 삭혔는데, 이제 저도 이제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내가 내 뭔가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우는 받고 싶기 마련이에요. 사실은 이 삭힌다라는 의미가 절대 자기가 떳떳하고 당당한 입장에 있으면요, 그게 잘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사회적인 약자에다가 밀리는 입장이고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어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좀 이렇게 눌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게 잘 풀린 것도 있고, 또 그때 삭혔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되거나 트라우마가 오히려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삭혀야 되는 것과 삭혀선 안 되는 것을 분별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 항상 삭히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말로 다 해서 막 풀고 이런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요구해야 될 것과 시정을 원하는 부분을 말해야 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고, 이 순간만큼은 좀 참고 넘어가면 이후가 좋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면, 뭐 참는 것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이 삭혔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케이스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고단수가 얘기했죠. 그럴수록 더 잘해줬다. 저도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 경우에 따라서 시도는 하고 있고요. 더 잘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상처받았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더 잘해줘 보는 거예요. 왜냐면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미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또 전략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더 잘해주고 오히려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걸 전략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감정이 이제 솔직하려고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일부러 그걸 전략적으로 쓰는 거는 저한테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10번 이상을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변화가 없으면 저는 한 번에 진짜 차갑게 딱 자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무서워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저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었는데 막 어떠한 딱 그 타이밍이 되니까 완전 180도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상대방한테는. 근데 저는 그때가 오기까지 정말 너무너무너무 싫고, 아니면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참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넌지를 줬지만 진지하게 받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충분히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었죠. 제가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넌지를 줬으면 좋게 얘기하고, 다음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은 그런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사실 인간관계 관리나 정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상처받았을 때 잠수를 탄다고 하죠. 아예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얘기를 아예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랑 안 만나고 연락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사실은 잠수란 걸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가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직면한 문제를 빨리빨리 이렇게 풀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이 굉장히 빨랐어요. 왜냐면 남들은 막 돌아가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딱 직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케이스니까. 그래서 불사조가 돼가지고 막 뚫고 나가는, 그냥 나가버리는 스타일인데, 그 사람마다 역치가 다르잖아요.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강인했는데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딱 그 리밋이 저한테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뭐 때때마다 찾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넘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잘 없는데, 그러한 고통을 직면해 봤었을 때는 저도 잠수는 내과가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약간의 이런 잠수를 타는 거예요, 제가. 약간의 잠수. 완전 대놓고 잠수를 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답을 좀 늦게 한다거나, 나에게 상처를 줬던 상대방에게서 계속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고, 그 사람이랑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좀 놀랐어요. 아, 나도 이렇게, 피하는 이런 게 있구나. 저는 삭히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약간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은둔아가 이렇게 탄생하는구나. 이러면서 히키코모리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거죠, 그때. 그래서 잠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핸드폰 꺼버리는 사람, 그리고 자버리는 사람, 아예. 제 주위에도 정말 그런 사람 많아서 많이 봤어요. 뭐 이틀 동안 잠만 잤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내내 누워 있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결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의 말도 정말 치명적인 그 무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말 때문에 죽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자기가 정말 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타인의 말로써 자살해버리는, 꿈을 포기하는 거, 이런 것도 꿈에 비유했을 땐 자살이잖아요. 꿈 부분에 있어서 자살행위.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그 사기를 꺾는다거나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끔 막는 거, 말로 다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힘이 전 너무나도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말을 잘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말이라는 무기에 너무 많이 때려 맞아가지고 너무 상처가 커요. 그래서 정말 피투성이가 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간다면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방어도 좀 하고 자기도 좀 쑤시고 이러면은 자기가 상처가 좀 덜 나요. 똑같은 그런 말싸움이 붙거나 똑같은 그런 심정의 싸움이 붙더라도.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를 전환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역치가 낮은 사람들은 똑같이 말을 들어도 쉽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많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시간도 남들보다 길어요. 옛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나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 역치 이상의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래서 사람들이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구나를 실감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거는요, 반드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만 선택해야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수를 타고, 나쁜 표현이잖아요. 잠수를 탄다. 이 표현 자체가. 이걸 좀 좋게 표현하면은 휴식 기간을 가지는 거, 좀 자고, 뭐, 먹고, 좀 생각도 해볼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그걸 통해서 회복을 하고서 다시 한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100%의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이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쉬고 약간 뭔가 회복 기간을 가진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아예 스스로 그렇게 있다가 회복이 안 되고 상처에 덫이 나고 곰팡이가 피고 염증이 막 바라고 이래서 더 악화된다. 아니면 그러다가 진짜 죽어버린다. 이건 마음적으로 죽는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막 받은 그 마음의 상처에 덫이 나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그걸 방치한 꼴이 된다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쉬겠다라고 해놓고서 쉬는 그 기간에 사실은 자기가 힐링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더 덫이 나서 그 쉬었다고 하는 기간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큰 독이 돼서 재생 불가능. 아예 다시 활동을 못 하게 돼요. 이런 경우가 연예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쉰다라는 이것이 변명인지, 진짜 내가 이 회복 기간에 100% 회복에 집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가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저를 알아요. 나는 회복 기간이 뭐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한 일도 만나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그런 때는 반드시 저는 내가 다시 일어선다라는 전제가 100%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캐릭터면은 회복 기간을 좀 가지고서 회복 기간에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새로운 전환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근데 내 성향 자체가
뭔가 다시 일어설 힘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이 아닌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처받았을 때도 그냥 꾸준히 계속하는 게 오히려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A가 답이다, B가 답이다가 될 수 없고 어떤 전제 하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걸로 환기를 시키면서 그 상처를 잊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도 나쁘게 보면 회피. 근데 순간적으로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스스로 내가 조절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독일 사람들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독일 본토인들이랑 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왔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와서 자리 잡은 외국인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오히려 마음의 힐링을 하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 나와 똑같은 입장이고 내가 독일 본토인들이랑 겪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해를 너무 많이 하고 그렇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들도 딱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승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그래서 나와 같이 공감해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냐 이 말처럼 내가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나와 관계성이 어느 정도 깊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서도 네가 잘못했네 이런 말 듣거나 이러면 정말 거기서 더 터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통해서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면은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해를 또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면 나도 사실은 사람들을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내 마음을 좀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맥들을 주위에 많이 두기 위해서 애초부터 신경 쓰고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리고 저는 상처받았을 때 상처받은 그 무드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억울하다. 그러면 뭔가 억울한 걸 보면 더 미치죠. 그리고 슬프다. 그러면 슬픈 음악 들으면 더 미쳐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감정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더 증폭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을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자극을 가지고 와요. 내가 슬프면 기쁘고 재밌고 즐거운 걸 접하고 내가 억울하면 뭔가 억울함이 풀리고 해소되는 그런 뭐 매개체들을 또 접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과 반대되는 감정들을 계속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정을 자꾸 깎아내려 가면서 없애버리고 제거시키는 이런 것들을 저는 또 유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고 나면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하죠.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인가? 내가 저런 말을 들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런 환경을 받을 만한 지금 입장인가? 이런 환경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일어나게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나서부터는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들어갑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면 저 사람의 성향 때문인가 하면서 저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도 또 파악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게 나오면은 또 다음에는 그 사람에 맞게끔 대해주면은 트러블이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똑똑하게 처리를 해보려고 많이 성장하고 나서부터는 신경을 많이 더 쓰는 편인 것 같고요. 좀 자기만의 이색적인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처를 상처로 남기지 않으면 돼요. 상처를 상처로 남기면 계속 거기 안에서 골마 있는 꼴밖에 안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덫이 나는 부분이죠. 언젠가는 거기 안에 고름이 가득 차서 그걸 또 수술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완벽하게 아물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뭐 영광의 상처는 흉터가 남아도 괜찮으니까 아무튼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상처가 보이지 않는 안에 뭐 고름으로 다 차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남게 해서는 안 되고 마무리가 정확하게 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도 남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상처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공감도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뭔가 쉐어할 수 있는 게 더 생긴 거잖아요. 나의 큰 스토리가 된 거죠. 그래서
상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나에게 뭔가 실이 되는 것으로 승화시켜 버리는 거. 그럼 이게 더 이상 부정적으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상처라고 더 이상 지칭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예전에 상처였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나한테 어떠한 타격도 주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미 끝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항상 짓는 거. 상처다. 상처야. 이게 아니라 상처였지. 예, 이런 식으로까지 말할 수 있게끔 딱 마무리를 항상 짓자. 이게 제가 또 상처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지인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아예 그런 사람과 안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안 하고 안 사귀면 그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위 간직이면 좀 어렵죠. 그러면 고위 간직자면 어떡할래?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증거를 모아가지고 고소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에 뭐 뿌린다, 언론에 터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참 복잡한 문제예요. 이 무례하다라는 것에도 정도가 다 있잖아요. 요즘에도 막 갑질 뭐 계속 터지고 있는데 상사라고 해서 정말 뺨을 때려도 되는 것인가? 상사라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자꾸 언론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안 된다 하면 이제 언론의 힘과 대중의 힘들을 빌려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의 큰 사건이 아닌 경우 뭐 주위에서 자잘자잘하게 나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동하고 말하면서 야야야 뭐 이런 것도 되게 듣기 싫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싫은데 너무 당연한 듯이 저 뭐 이렇게 턱을 만지고 막 이렇게 자꾸 얼굴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다 큰 사람한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전 안 가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이랑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어요. 그 사람도 약간 직위가 저보다 훨씬 더 높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굉장히 눈밖에 났었죠. 그래 거기 있을 때 혜택을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눈밖에 나다 보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저는 신념을 지키는 편이에요. 학창 시절에도 사실은 더 잘 그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런 성격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마음껏 해도 된다라는 전제가 분명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우리는 인간 대 인간인데 저희 때만 해도 머리 때리고 이런 거 정말 심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진짜 머리를 막 이렇게 때리고 뺨 때리고 이런 거는 정말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그걸 또 다 맞아요.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오히려 돌아가요. 정말 그런 시대는 진짜 끔찍한 시대인데 제가 그런 시대를 아무튼 살았었는데 그런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상대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문제아라고 타이틀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옛날에도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않았었고, 뭐 시간 약속 이런 것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 다 무례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한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무례함을 당했을 때는 저는 딱 바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선생님들 머리 딱 때리면 머리를 왜 때리세요? 이렇게 바로 얘기했어요. 왜 때리면 안 되냐? 뭐 선생님들이 이래요. 머리를 왜 때리냐고요? 왜 때리시냐고요? 왜 때리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막 싸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사실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이 상식이 안 통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제일 슬픈 현실이고요. 가장 답답한 부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가 통하면 되는데 아예 받아들일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쓰고 대화하려고 막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고 시간 낭비고요. 돈 낭비고 다 그냥 모든 것이 낭비예요. 그래서 내가 병을 앓게 돼요. 저도 굉장히 그런 시기에 상담도 많이 해봤었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정신병원 다니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독일에 있을 때. 왜냐면 독일에 우울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루머도 만들고, 정말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답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약간의 노하우가 생긴 게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행동적인 지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예 화를 내고 막 진짜 잡아먹을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아, 이런 것들을 좀만 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아무리 부드럽고 유하게 만들어도 일단은 자기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볼까 봐
나는 걱정이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여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 너 이런 거 되게 장점으로 갖고 있잖아. 근데 잘못하다 이게 오해해서 비춰지면 이런 식으로 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무례함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인데 받은 대로 돌려준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가 학대를 받았으면 학대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행동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고 출신인데 너무 그런 게 심했어요. 우리도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기합받고 시달렸으니까 우리도 후배한테 똑같이 해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그게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때 제가 그걸 끊었거든요. 아예 그 짓을 못하게끔 동기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찾아가서 제가 그 동기들을 묵사발을 내고 후배들 다 풀어주고 이런 격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캐릭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받은 대로 주려고 하는 성향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이 뭔지, 진정한 배려가 뭔지를 먼저 선행으로 보여주고 그거를 따라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문제는 여기서 존중을 해줬을 때 자기가 진짜 이렇게 막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왕이 된 줄 알고 정말 이런 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생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보려면 친절을 베풀고 진짜 진정한 배려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사람이 뭔가 정화되고 그런 변화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무례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을 내 옆에 둬야 될 사람인가, 무례한 사람이다 하고 그냥 완전 딱 잘라버려야 되는 사람인가. 정말 무례한 사람이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아예 관계를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피해 다니는 게 제일 좋죠. 말이 피해 다니는 거지 이건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서 인맥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과 사람에 맞게끔 또 내가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회생 가능한 사람, 회생 불가능한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객관적으로 데이터화 시켜서 구분 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안은 나쁜 사람이지만 언젠간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5년, 10년 이렇게 믿고 봤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악질이구나를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타인을 대할 때는 우리가 뭐 30년을 같이 산 남편도 모른다고 하는데 전에 보였던 내 부인이 어디 가서 바람을 피고 있는지도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습관 때문에라도 사람 보는 안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좀 더 편안하게 이후에는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이런 것들에 골똘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 판단이 맞나? 저 사람 말이 맞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러한 절차를 스트레스 안 받고 당연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그게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진실한 사랑을 줄 사람이 있고 나에게 진실한 사랑을 줄 상대가 있으면 그게 가족이든 애인이든 친구든 상관없이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최고의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좀 긴 얘기였지만 전 재밌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